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좋은 대학을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서 4가지 지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래대로라면 수시 합격이 발표가 날 시즌이나 아니면 종시 합격 발표가 날 시즌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 콘텐츠인데 아무래도 이런저런 콘텐츠들을 제작을 하다 보니까 제작 시기가 조금 늦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막 고등학교 3학년이 된 학생들, 그리고 올해 어떤 부류의 대학에 지원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는 N수생들의 경우에는 충분히 참고를 하실 수 있는 콘텐츠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석소장이 예전에 지방거점 국립대학교와 인서울권 대학교 중에서 어떤 대학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비교했던 콘텐츠가 있는데 해당 콘텐츠의 업그레이드 버전 콘텐츠라고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것 같고요. 이 콘텐츠와는 다르게 오늘 말씀드릴 콘텐츠는 대학 알림이에서 발표한 2020년 기준 데이터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점을 고려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콘텐츠에서 사용할 지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 4가지 지표입니다. 대학교마다 학생의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의 질 향상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학생 1인당 교육비, 학생 1인에 대한 교육 집중도를 나타내는 전인교원 확보율, 교내와 교외를 포함해서 학생 1인에게 되돌아가는 장학금의 비율을 나타내는 장학금 수혜 현황, 최근에 들어서 취업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창업 역량을 정확히 나타내는 학생 창업 및 학생 창업 지원 현황입니다. 해당 지표들은 모두 대학 알림이의 공시정보 데이터에서 산출된 지표들이며 회계 및 산출 시점에 따라서 사소한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가장 최근 자료임에는 틀림이 없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색칠된 대학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대학들은 대학 알림이 상에서 별도로 구분해 놓은 캠퍼스 간 지표들을 합산한 수치입니다. 중앙대학교는 서울과 안성 캠퍼스를, 단국대학교는 죽전과 천안 캠퍼스를, 명지대학교는 서울과 용인 캠퍼스를, 상명대학교는 서울과 천안 캠퍼스를, 가톨릭대학교는 성신, 성심, 성의 캠퍼스를, 그리고 전남대학교는 광주, 여수 캠퍼스를 합산을 했습니다. 인원 규모나 네임밸류가 비슷한 캠퍼스들을 중심으로 합산하기는 했지만 가톨릭 대학교처럼 전공별로 캠퍼스를 나누어 놓은 대학은 캠퍼스 합산으로 인해서 다소 요상한 수치들이 나오기도 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감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학생 1인당 교육비에 대한 지표 자료입니다. 지표의 이름에서 보면 알 수 있다시피 학생 1인당 교육비가 높을수록 학생 1인에게 집중되는 교육의 질이 향상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출식은 총 교육비를 재학생 수로 나눈 수치이고 국공립대학, 국립대 법인, 특별법 법인과 사립대학에서 산출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쉽게 요약을 해보자면 대학교 측에서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투자한 모든 비용이 바로 이 총교육비라는 지표로 집약이 된다고 여러분들께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 사진은 총교육비의 규모에 따라서 순서대로 나열을 한 자료입니다. 국립대 법인으로 구분되어 있는 서울대학교가 1조 3천억 원 정도로 가장 대규모의 총교육비를 운용을 하고 있고요. 사립대학교인 덕성여자대학교가 760억 원 정도로 가장 적은 규모의 총교육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총교육비 규모로만 보면은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카이스트, 성균관대학교로 되어 있는데 이 총교육비의 규모보다 중요한 것이 이 총교육비를 재학생 수로 나눈 학생 1인당 교육비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간과를 하시면 안 됩니다. 대학교마다 재학생 수의 규모가 다른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총교육비를 재학생 수로 나눈 학생 1인당 교육비 순서로 정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던 총교육비 규모 순서와는 꽤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포스텍이 학생 1인당 교육비 1억 원 정도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고 동덕여자대학교가 학생 1인당 교육비 1,100만 원 정도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산술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포스텍의 재학생 1명에게 투자되는 비용이 동덕여자대학교 재학생 1명에게 투자되는 비용의 10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 포스텍 인재상 분석 콘텐츠에서 포스텍은 포스코의 든든한 재원을 바탕으로 소수 정예라는 인재 양성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이 지표가 이런 분석을 증명하는 증거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특이한 점은 총 교육비 규모에서는 하위권에 위치해 있던 특별법 법인의 과학기술원들이 1인당 교육비 기준으로는 대부분 상위권에 랭킹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과학기술원 자체가 특별법에 의해서 이공계열 인재 양성이라는 목적 아래 설립된 특수 고등교육기관인 만큼 재학생 1인에 대해서 투자되는 비용의 규모는 굉장히 큽니다. 간혹 지방거점 국립대학교와 과학기술원 사이에서 진학을 고민하는 친구들이 보이고는 하는데 학생 1인당 교육비 지표가 설명해 주듯 석소장은 여러모로 가능하다면 과학기술원 진학, 석박사 연구, 취업 루트를 추천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학교의 설립 구분별 산출 자료입니다. 국립대 법인은 서울대학교 하나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공립대학교는 서울시립대학교 하나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원들로 구성된 특별법 법인이 학생 1인당 교육비 7천만 원 정도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서울대학교로 구성된 국립대 법인이 2위, 그리고 여러 사립대학교들이 3위, 지방거점 국립대학교들로 구성되어 있는 국립대학교들이 4위, 서울시립대학교로 구성되어 있는 공립대학교가
대학교가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상으로는 카이스트, 디지스트, 유니스트, G스트 등 과학기술원의 총 교육비를 합친 것보다 서울대학교 혼자서 차지하고 있는 총 교육비의 규모가 더 큽니다. 이것을 보고 서울대학교가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 아닌 의문을 품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서울대학교는 과학기술원들과 달리 여러 전공으로 구성된 단과대학들이 모여있는 종합대학교라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간과를 하시면 안 됩니다. 학교 규모 자체가 큰 만큼 교육비의 규모도 크다는 점과 더불어서 교육 환경의 질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총교육비의 규모가 아니라 학생 1인당 교육비라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다음 지표인 전임교원 확보율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지표는 전임교원 확보율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학부생들과 대학원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는 전임교수,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수, 비전임교원으로 구분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전임교수는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 교수라고 할 수가 있고요, 비전임교수는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비정규직 교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대학에서 근무하며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수들을 전임교원으로 통칭한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이런 전임교원들이 많을수록 교육에 대한 안정도와 질도 높아질 뿐더러 교수 1인당 담당하는 학생 수가 줄어들게 되어서 교육의 질이 향상되는 것이고요. 본표에 기재되어 있는 이 전임교원의 수는 법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전임교원 중에서 제대로 근무하고 있는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전임교원들만 추린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전체 재학생 수에서 이 재학생 기준 전임교원의 수를 나눈 것이 바로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이고요. 전임교원 확보율은 높을수록 좋으며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낮을수록 좋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은 이 전임교원 확보율을 기준으로 해서 싹 다 정렬을 해본 사진입니다. 가톨릭대학교가 200%에 가까운 전임교원 확보율을 보이고 있는데,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캠퍼스 3개가 취합된 요상한 수치라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가톨릭대학교의 경우 사제 양성을 위한 성신교정, 종합전공을 위한 성심교정, 의학 및 간호학을 위한 성의교정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수치들을 구분 없이 취합을 하다 보니까 발생한 수치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진학하는 종합대학교로서의 가톨릭대학교인 성심 캠퍼스는 재학생 기준 전임교원 확보율 65.61이라는 수치와 더불어서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34.52명이라는 비교적 불량한 수치를 보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가톨릭대학교를 제외하고서는 G스트와 포스텍, 유니스트, 디지스트 등의 과학기술원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부생은 물론 대학원 진학까지 고민하고 진학하는 학생들이 많은 만큼 학교 자체에서도 안정적인 전임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그 뒤로는 학생 1인당 교육비 지표 상위권에서 보기 어려웠던 지방거점 국립대학교들도 종종 보이고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립대학교의 경우 교원 비용을 위한 확보 자체를 대학교의 등록금이나 아니면 부가적인 수익 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반해서 국립대학교의 경우에는 이 비용을 중앙정부나 교육부에서 충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서울 중심의 사립대학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여러 특수한 전공들, 농수산업이나 조선업, 동식물 관련 전공들도 지방거점 국립대학교에 다소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임교원 확보율이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사진은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를 순차적으로 정렬을 한 자료입니다. 가톨릭대학교를 제외하고 G스트와 포스텍은 여전히 상위권에 위치해 있고 서울대학교, 디지스트, 유니스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임교원 확보율과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반비례 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순서는 대부분 전임교원 확보율을 높은 순서대로 정렬한 순서와 비슷하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G스트의 경우 전임교원 1명이 학부와 대학원 재학생 중 14명 정도를, 그리고 가장 하위권에 위치해 있는 서울여자대학교의 경우에는 전임교원 1명이 학부와 대학원 재학생 중 34명 정도를 커버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학생 개개인에게 투자되는 집중도가 높아진다고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석 소장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릴 점은, 취업 쪽 진로를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이야 어차피 학부를 마치고 바로 취업 현장으로 뛰어들 것이기 때문에 이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지표에 크게 좌지우지되지 않아도 되지만, 연구 쪽 진로를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은 해당 지표를 굉장히 민감하게 바라보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학생 1인에 대한 집중도가 낮다는 것은 결국 석사나 박사 논문 통과에도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지표들로 인해서 석박사까지 바라보고 있다면 애매한 사립대학교보다는 과학기술원 혹은 국립대학교를 가는 게 무조건 낫다는 논리가 발현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이 점을 잘 고려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위와 마찬가지로 대학교 설립 구분별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자료입니다. 서울대학교로 구성된 국립대 법인이 15.08명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과학기술원으로 구성된 특별법 법인이 18.94명으로 2위를, 국립대학교들이 22.59명으로 3위를, 사립대학교들이 25.26명으로 4위를, 서울시립대학교로 구성된 공립대학교가 29.28명으로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립대학교들 간의 지표도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만큼 해당 지표들만 보고 특정 대학의
우위를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우니까 각 대학별 세부적인 지표들을 꼭 확인하셔야 된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다음 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탭은 고등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장학금 수혜 현황입니다. 이 장학금 수혜 현황 정리 자료는 교회 장학금과 교내 장학금 그리고 장학금 총계 학생 1인당 장학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교회 장학금이란 외부의 재원으로 학생에게 지급된 장학금을 의미하며 재원에 따라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설 및 기타 등으로 구분된 모든 장학금들을 합산한 지표입니다. 대학교의 재원과 상관없이 학생이 개별적으로 신청해서 혹은 지역 및 사설 단위의 장학 사업에 선정되어 수령하는 장학금은 모두 교회 장학금으로 구분이 됩니다. 반면에 교내 장학금이란 학생에게 지급된 교내 장학금을 의미합니다. 수혜 명목에 따라서 성적 우수, 저소득층, 근로, 교직원, 기타 등으로 구분되며 외국인 전형을 통해서 입학한 혹은 편입학한 학생의 장학금 수혜 현황 역시 이 교내 장학금 지표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회 장학금은 일반적으로 학생의 자율적인 노력이나 정보 수집에 의해서 수령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교내 장학금은 근로장학금 등을 제외하고서는 자격만 충족시키면 대학교 측에서 알아서 주는 경우가 많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점을 고려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여기서 보이고 있는 사진은 교회 장학금의 규모 순서대로 정렬을 한 자료입니다. 일반적으로 재학생 수가 많을수록 교회 장학금을 신청하는 인원들도 많아지기 때문에 인원 규모가 큰 학교들에서 교회 장학금 규모도 커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가 430억 원 정도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으며 디지스트가 1억 원 정도로 가장 낮은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과학기술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특별법 법인과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는 포스텍의 경우에는 대체로 하위권에 위치해 있는데 이는 해당 과학기술원 및 대학의 재학생들의 역량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교회 장학금을 받을 필요성이 낮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 과학기술원의 경우 기본적으로 등록금에 대해서 교내 장학이 꽤 높은 비율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지역 특성상 과외나 학원 아르바이트만 해도 용돈벌이는 충분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사립대학교들보다 국립대학교들이 높은 순위에 랭크되어 있다는 점인데 지방거점 국립대학교들의 경우 지역 인재 양성 장학사업 등으로 인해서 교회 장학을 수령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종의 지방인재 양성 정책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사진은 교내 장학금 규모를 기준으로 정렬을 한 자료입니다. 성균관 대학교가 390억 원 정도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으며 교회 장학금과 마찬가지로 디지스트가 21억 원 정도로 가장 낮은 순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교내 장학금은 여러 수익들을 통해서 각 대학교가 마련한 재원 내에서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인원 규모와 유의미한 정비례 관계를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사립대학교들은 대부분 등록금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대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교내 장학금 하위권인 사립대학교들은 대체로 재학생 인원이 적은 대학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장 중요한 지표인 학생 1인당 장학금을 기준으로 정리를 한 자료입니다. 교내 장학금이나 교회 장학금이나 하위권에 머물러 있던 특별법 법인 그리고 과학기술원들이 최상위권으로 치고 올라왔다는 점을 알 수가 있는데 장학금 규모 자체는 적지만 인원에 비해서는 굉장히 풍족한 장학금을 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해당 대학교 및 과학기술원들의 이후의 순위부터는 300만원대로 감소를 하고 있고 가장 마지막은 공립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서울시립대학교가 166만원의 지표를 기록을 했습니다. 해당 지표들을 보면서 여러분께서 고려하셔야 될 점은 단과대학의 특성과 전공의 특성별로 내부적으로 집행되는 장학금의 양상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1인당 장학금 수혜 금액이 300만원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성적 및 전공 등 여러 요건들에 따라서 이 300만원을 다 받을 수도 그리고 다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위 지표들은 수많은 편차들이 존재하는 평균값임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학교 설립 구분별 장학금 수혜 현황 자료입니다. 과학기술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특별법 법인이 619만원 정도로 1위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사립대학교들이 322만원으로 2위를, 서울대학교로 구성되어 있는 국립대 법인이 318만원으로 3위를, 국립대학교들이 269만원으로 4위를, 서울시립대학교로 구성되어 있는 공립대학교가 166만원으로 5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립대학교들의 수가 가장 많고 장학금 편차도 큰 만큼 필요한 자료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지표는 창업 지원 현황입니다. 보통 대학교들의 수준을 구분을 할 때 창업 지원 관련 지표는 잘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 들어 창업이라는 요소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을 뿐더러 자기소개서 소재로도 자주 등장을 하는 만큼 따로 취합을 해봤습니다. 경제성장이 둔화되며 취업공채 시장이 점점 좁아지는 바람에 창업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사진은 학생 창업 현황을 대학교별로 정리를 한 자료입니다. 교내 창업 기업이랑 창업 지원 프로젝트나 아니면은 창업 지원처의 지원을 받아서 설립된 기업들을 의미를 하고요. 교회 창업 기업이란 교내와는 상관없이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창업
창업을 한 기업들의 수를 의미를 합니다. 교내 창업 기업의 수가 많을수록 교내 창업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으나 사실 창업이라는 것이 사업 아이템, 비즈니스 모델, 투자 시기의 여부 등 수많은 변수들에 의해서 이뤄지고 사라지는 것들이라서 함부로 단언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내 창업 프로그램이 잘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대학 측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학교에는 알리지 않고 창업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위를 비교하기보다는 대략적으로 대학별로 이 정도로 창업이 활성화되어 있구나와 같은 느낌으로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창업자 인원이 많을수록 창업과 연관된 교내 중앙동아리나 소모임 등은 활성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점을 잘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 창업 현황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학생 창업 지원 현황 지표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학생 창업 현황이 단순히 학생들의 창업 현황을 요약을 하는 것에 비해서 이 학생 창업 지원 현황 지표들은 표현 그대로 창업을 준비하는 학생과 교수들을 위한 대학별 인프라를 의미합니다. 전용 공간도 없고 전담 인력도 없는 곳에서 막막하게 창업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전용 공간이 있고 전담 인력도 갖춰져 있는 곳에서 창업을 하는 것이 초기 창업자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유리하기 때문에 창업을 메인으로 자기소개서 스토리라인을 잡거나 창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해당 지표들을 굉장히 잘 살펴보셔야만 합니다. 특정 대학교를 예시로 설명을 드리자면 디지스트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디지스트 같은 경우 창업 전용 면접도 굉장히 협소를 하고 교내외 창업 지원 자금도 0원이고 창업 전담 인력도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디지스트의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저는 창업에 관심이 있습니다. 디지스트에 진학을 하게 되면 꼭 창업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 스스로 제 무덤을 파는 것과도 같습니다. 전용 공간을 제외하고서는 학교 측에서 창업에 대해 아무런 투자를 하고 있지 않은데 창업을 메인 소재로 잡아버린다면 표현 그대로 학교의 특징을 잘 모르고 지원한 지원자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비교적 창업에 대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대학의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창업에 대한 의욕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사업 아이템에 대한 관심을 잘만 드러낸다면 다른 학생들과는 차별화되는 고유의 스토리로 발현이 되는 것이고요. 각 기준별 정리 자료를 석 소장이 이렇게 첨부를 해놨으니까 창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자기소개서 메인 소재로 창업을 정하기 전에 꼭 이 지표들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목표 대학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4가지 지표들을 통해서 좋은 대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좋은 대학을 선택하는 기준은 누구나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해당 대학에 진학한 선배의 말을 듣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진학을 결정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막연한 선호도에 의존해서 진학을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 소장이 이러한 지표들과 이러한 지표들의 정확한 산출 기준을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선택은 여러분 스스로가 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대학에서 어떠한 미래를 설계해 나갈지 고민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컨텐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